지금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1월 고점으로 복귀한 주가가 과연 더 갈 수 있는 것이냐, 간다면 어느 수준까지 기대해 볼 것이냐 이겠죠. 오늘 이 어려운 주제 명쾌하게 밝혀주실 분 모셨습니다. 인물 키워드 보실까요? 네, PB들이 그의 리포트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일지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패닉 상황이 오면서 그때 이제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PB 분들이 이분 리포트 언제 나오냐 하면서 1년간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잘 보셨던 걸까요? 일단 조금 과차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항상 돌이켜 보면은 이제 왜 빠졌는지 네. 또는 어떤 이유로 올라갈지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아마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아마 시장의 바닥을 잡아줄 것이라는 어떤 근간에서 네. 아마 그런 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기다린다는 그 리포트 가장 최근에 나온 걸로는 이제 미중 갈등의 어떤 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기술 공급망 네. 충돌 요 네.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하셨던데 지금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 그렇죠.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트럼프 시절 때 사실 무역 분쟁이라는 경험을 했고요. 또 이게 또 기술 분쟁하니까 또 그전처럼 굉장히 격해지고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한다면 무역 분쟁은 서로 간에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 피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근데 기술 공급망에 대한 다툼이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항상 풍선 효과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누르게 되면 어느 한쪽이 반사수의 나라, 업종이 탄생하기 마련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 지금 미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배경도 보면 결국 미래 먹거리 때문인데 이들 간의 공급망 이슈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제 그런 산업적인 변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지난 2월 24일 날 바이든이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네. 발동을 했죠. 100일간의 어떤 타임라인을 정해줬어요. 근데 이게 100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때도 그랬거든요. 100일간의 어떤 시간을 주고 그 뒤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런 조치의 패턴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이 100일이 종료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이 이쪽 산업 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관련된 네. 이제 기업이나 업종이나 이쪽에서는 그때 미국이 좀 더 영향을 주느냐, 중국이 더 힘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밸런스 잡기가 어렵기는 그렇죠.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은 이제 혜택으로 돌아올 걸로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잘 들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그냥 직격으로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주가만 놓고 보자면 1월 고점 수준을 뚫었다가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 계속 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증권사 중에서 가장 강세론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시장을 좋게 보는 증권사 중에 하나라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조금 더 구조적인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서 올라가는 순환적인 강세장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올라가는 구조적인 강세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빵이라는 기업들, 네. 테슬라라는 기업들 이런 산업의 지형 변화를 보면은 이제 대중화가 시작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포지션을 또 보니까 그 기술 산업 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또 누리고 있으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만 올라가는 이런 류의 흐름이었다면은 지금은 우리 시장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구조적인 강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의 재편에 네. 따른 그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그렇죠. 흐름 속에서 거기서 이제 산업 구조 재편이 되면서 주가 뭐 주식 시장도 뭔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뭐 흔히들 리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평가 받는 레벨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제 그 관점이신 것 같은데 뭐 어때요? 그래도 뭐 이게 아직 좀 주가가 높은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정이 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기는 한데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숫자를 딱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럼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 기업을 주가를 볼 때도 네. 뭐 주가의 이제 실적을 보고요. 그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을 같이 감안해서 주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기업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올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뭐 2007년도, 2017년도에 140조 원대 반도체 호황으로 제일 많이 벌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근데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한 140 정도를 벌 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큰 호황은 아니더라도.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준용해 본다면 180조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일단 정당화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예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냐를 봤을 때는 뭐 과거에 우리가 뭐 경기 민감주들, 뭐 조선, 철강 이런 류가 2007년도나 이때의 산업 구조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코스피의 상위 종목의 어떤 산업 구조는 매우 다르거든요.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뭐 CMO 기업들, 뭐 이런 류들이 고 멀티플을 갖는 상품들이 많이 포진해 네.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예전보다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익과 밸류에이션 함수로 본다면 우리가 기존의 뭐 3,200 그 레벨이 아니라 저희가 내재적으로 내재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는 3,500 이상이라는 레벨도 크게 어렵지 않은 레벨이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올해 안에서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 시점이 뭐 언제가 될지는 뭐 예. 그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뭐 어쨌든 뭐 증권사의 뷰니까요. 예. 저희는 이제 올해 상반기가 약간 변동성이 원래 있을 거로 봤고요. 이제 그런 숫자들이 하나씩 확인되는 이제 하반기 중에는 그 이상의 코스피 레벨도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이제 산업 구조의 재편 그로 인한 어떤 주가의 어떤 지수대 전반적인 기대감 이게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얘기되는 이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그렇죠. 네. 이제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흐름이 이제 시작이 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기술이 테크놀로지라는 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어머 이런 게 나타났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뭐 기술 침투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몇 %까지는 좀 뭐 안전하고 몇 %까지가 가장 뭐 유리하고 이런 국면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뭐 IT 기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동차나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일종의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대중화의 분기점이라 본다면 침투율,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한 16% 정도를 지날 때 굉장히 가속화되더라는 일단 특징이 있고요. 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반영을 하죠. 그래서 한 10%대 이전 전후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강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은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예상은 한 6% 정도를 달성을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변곡점이 어디일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와서는 굉장히 이 기술이 우리 소비에 들어와 있지만 그게 매끄럽게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중간에 경쟁을 하고 나가 떨어지는 기업도 생기기도 하고 그게 보통 첫 번째 분기점 침투율 10% 정도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제 비교하자면은 아이폰의 iOS 진영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이 탄생했던 시기도 또 격화됐던 시기도 침투율 10% 전후에서 그런 기술 진영들의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의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빠르면 뭐 내년 말에 내후년 초 정도에는 그런 산업 진영, 뭐 전기차 진영이든 다른 기술 진영 내에서의 어떤 경쟁 심화 혹은 공급 과잉 우려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좀 삼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라는 건 항상 뭔가 이렇게 충돌과 또 다른 그렇죠. 흐름을 또 거기서 타고 예. 가고 뭐 이런 속에서 또 뭐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럼 조금 아까 이제 전기차 지금 뭐 기술 침투율로 보면 전반적으로 한 6% 정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퍼센티지 좀 언급해 주실 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뭐 이번 전기차 산업이 이번 사이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연결이 발생을 할 거고 대중화라는 거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나 뭐 이런 유도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순서가 정립이 되고 그게 정립이 된 이후에 뭔가 하나 기준을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들이 일차적으로 지금은 봐야지만 네.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뭐 그게 메타버스든 아니면 그런 류의 산업도 네.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쵸. 그런 쪽 이제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본다면 뭐 이렇게 전기차 어떤 그 수준에 준하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이제 시장의 스토리를 뭐 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쪽이라면 어느 뭐 섹터랄까요? 기업이랄까요? 어느 쪽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런 대형 IT 플랫폼 네. 업체들, 소프트웨어들, 그들 업체가 일단 좀 우위에 있는 이런 구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여러 가지 컨텐츠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류가 산업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와 관련된 뭐 새로운 산업 수요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반도체나 뭐 이런 류도 뭐 후행적으로나마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지 않겠나라고 봐서 뭐 당장 우리나라의 어떤 수혜가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류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또 먼저 코로나 관련해 네. 가지고 뭐 또 그쪽 뭐 기업들이나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뭐랄까 한 바퀴 돌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그쪽 뭐 바이오 쪽이나 이쪽에서는 뭐 좀 이렇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 어떤 쪽일까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사실 바이오를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그나마 좀 가시성이 있는 이제 군을 꼽아 본다면 CMO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체크해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실적이나 이런 가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CMO 기업이 있다면 조금 길게 보고 담아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늘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그런 뭐 업종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조차도 이미 익숙해 있으실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뭐 기술 침투율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앞단에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기술이란 게 우리가 인지를 한 순간에 굉장히 식상해지고 말씀 주신 그렇죠. 것처럼 예. 하지만 계속 그 기술이 거기에 정체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뭐 3G, 4G 계속 진화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놨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기차 형태도 아마 그게 표준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주린이들에게 네. 주식으로 돈 벌려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 있다면 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만 받는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을 주식을 해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네. 높아지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추세가 지금 살아있냐 꺾이는 가능성이 높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이클은 기술이라는 기반에서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어떤 혁신이 정체되거나 혹여라도 규제나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오면 그때는 아마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속도에 대한 부담감 우리가 조절을 하되 그런 변화가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하는 국면이지 않겠나라 봐서 뭐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구분의 네. 기준을 기술로 판단을 하자 이렇게 네. 정리를 드릴 수 우리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듣고 아마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진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